자, 투자 승패의 마지막 한 방입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있죠. 아무래도 물가가 좀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우리가 좀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7월 생산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한 4.8%. 네네.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6% 수준이었는데 이게 큰 폭으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계속해서 연준 인사들의 주요 발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게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이거든요. 네네. 뭐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의 70%는 소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물가 이야기 바로 한번 해볼 텐데 사실 최근에 휘발유 가격 좀 떨어지는 거나 국제유가 유가 네. 떨어지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식품 가격 좀 내려갔다고 확인된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이번에 나오는 7월 물가 지표는 좀 꺾이지 않을까, 피크아웃이 있었던 것 아닐까 기대감이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을까요? 뭐 일단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네. 이번 7월 소비자 물가는 꺾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단 헤드라인 CPI가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가 6.1%, 그러니까 네. 지난달에 5.9%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가장 주된 요인이 역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에너지 가격이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품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크게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미국 내 가솔린 소매 가격의 움직임을 좀 보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자동차 협회, 즉 AAA라는 곳에서 발표하는데, 지난 6월 중순만 하더라도 이게 갤런당 $5 수준에서 지금 이제 $4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 게 지난 월요일 날 발표가 됐었던 뉴욕연은의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월 대비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 좀 보이기도 했었고, 특히 품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식품과 가스, 특히 에너지 관련한 부분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조사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조사 이래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원유 관련한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 역대 두 번째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광범위하게 이번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 9.1%에서 크게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일단 이게 이제 시장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여기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이후에 9월 FOMC 회의에서 저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원래 베이스가 50bp였는데 이 75bp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게 50bp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8.7이 아니라 이것보다 소폭 올라서, 그러니까 뭐 8.8, 8.9 여전히 높다. 물론 이제 8%대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또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9월에 좀 더 75bp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안 그래도 역전이 심화되어 있는 장단기 금차 이런 부분도 좀 더 심화될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크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번 지표가 9.1%였으니까 그것보다는 꺾일 게 분명한데 9.1에서 8.7 사이가 나오면 오히려 시장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8.7보다 밑으로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니까 시장에서는 일단 지난밤 사이엔 상당한 경계심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네,
앞서 제가 일정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7월 예상이 4.8%까지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이게 만약 이 수준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지나가긴 했지만 실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와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꽤 높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제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을 해서 가격을 혹시나 올리게 되면 그 소비자에게 반영이 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네네. 이제 이걸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미국의 소비자 물가로 같이 구분을 지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평균적으로 한 이게 2, 3개월 정도였거든요. 그림을 한번 열고 네.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앞에 네. 그림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가 곡물 가격 하락하는 이 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꺾이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직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상당히 한 8, 9개월 정도로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역대 뭐 가장 큰 폭의 큰 기간에 괴리가 좀 벌어져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가파르게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둔화 압력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볼 때 이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보통 매달 발표되는 제조 PMI 지표들 네네. 내에서 이 생산자들의 원가에 해당하는 구매 물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앞서 계속 보셨던 그 그래프. 구매 물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산자 단에서의 인플레 압력이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소비자 간에 이제 전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사실 미국의 물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의 제품 가격도 좀 하락을 해줘야 네. 미국 물가도 하락하게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발표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생산자 물가 지수 아니죠 소비자 물가 지수죠. 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 꺾일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사실 얼마나 꺾이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긴축이 있느냐, 맞습니다. 더 덜한 긴축이 있느냐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시장에서 그 시장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페드, 그러니까 연준 간의 괴리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 점은 투자자분들 또는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좀 같이 좀 체크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에 대한 논쟁이에요. 네네. 시장에서는 일단 뭐 내년 초 이후부터는 꺾일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연준 같은 경우에 내년 말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준금리 이외에 최종금리 수준이 얼마나 될 거냐인 네. 거예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싱을 3% 초반 정도까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2년물 국채금리가 3.2%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은 이 정도 수준까지만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연준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종금리의 수준이 만약에 이 3.2%를 보다 높아지는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프라이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7월 이후부터 워낙 시장의 움직임이 좀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7월 반등장 이후의 움직임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술주, 빅테크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증시가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앞서 보신 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해지 차원에서의 포트폴리오 구축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와 동일한 방향성을 좀 갖고 뛰는 NII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금 같은 경우도 지난달 저점이 1,600달러에서 온스당 1,600달러에서 지금 1,700달러까지 올라와 네,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약간 안정적인 차원에서의 해지 차원에서의 접근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